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낮에는 봄이 성큼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 방송일 네. 기준으로 일요일에 그러셨다는 거죠? 네, 오늘은 화성 근처에 가서 동무들하고 만난 거 먹고 왔습니다. 아, 경기도 화성. 네. 예. 네, 수원 화성에 가서. 아, 그렇군요. 수원 화성에 가서 먹을 게 참 많은데. 네. 아이고, 부럽습니다, 교수님. 부럽죠?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근데 우리 김 PD는 고기 말고 뭐 따로 좋아하는 거 있나요? 뭐, 그걸 떠나서 친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기를 좋아하거나 말거나 친구가 없으니까. 아유. 또 친구를 또 지금 와서 사귀자니 이것도 그렇고 뭐 또 우리 불알 친구들이 들으면 섭섭할 수도 있는데 아니 뭐 말하자면은 언제든 전화해서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찾기가 많지 않네요. 예. 아, 쓸쓸하네요. 저는 우리 동네에 언제든지 부르면은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아이고, 휴식 같은 친구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교수님. 예. 그래요.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김윤식 선생의 김윤식 서문집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 김윤식 서문집. 본인이 그런 제목을 달고 펴낸 책입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책을 내자고 얘기했나 봐요. 예. 잘 모르시죠? 김윤식 선생이 누군지. 문학평론가로는 이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뭐 신문이나 잡지들의 글을 워낙 많이 쓰셨으니까. 예. 네.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작년 10월에. 예. 작년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 우리 소설가 최인훈 떠났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 최희준 선생도 세상을 떠났고, 예. 그리고 영화배우 신성일 씨도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우리 김윤식 선생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를 지내셨으니 은사님이실 것도 같은데요. 그건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한 인간이 어느 정도 글을 쓸 수 있는가, 그 극한을 보여준 사례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소설가로 얘기하자면 프랑스의 작가 발자크는 뭐 90편, 100편 가까이 소설을 썼죠. 그리고 한국의 발자크라고 불리는 이병주라는 작가가 80권 넘게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 뭐 창작하고는 다른 영역이겠지만은 이 비평이나 연구 쪽에서 아마 제가 아는 한 세계에서 가장 글을 많이 쓰고 책을 많이 낸 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자그만치 쓴 책만 150권, 그리고 번역하고 뭐 공저하고 편저하고 한 것까지 합치면은 그거 200권, 250권 훌쩍 넘습니다. 예. 뭐 할 줄 아는 게 책 읽고 글 쓰고 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김 PD처럼 동무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만난 게 뭔지도 모르고. 아유. 자, 바보처럼 힘도 없고. 살았습니다, 교수님. 진짜 제가. 근데 말 나온 김에 얘기인데 예. 정말 이 날씨가 화나고 이럴 때 밖에 나가서 바람 쐬면서 만난 것도 드시고 그러세요. 네. 나중에 찾아오는 회한과 후회를 어쩌려 그럽니까? 이 일에 치여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 참 딱할 때가 많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네, 뭐 저도 일이 적지 않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틈만 나면은 어디로 새 나가는 것도 하나의 재주입니다. 네. 아무나 할 줄 아는 게 아니죠. 아무튼 김윤식 선생은 어마어마한 책을 펴냈고요. 아마 작가나 시인들 중에 김윤식 선생의 평론의 붓이 닿지 않는 작가나 시인이 드물 정도로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 끝없이 읽고 끝없이 쓰고 이게 평생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책을 많이 내다 보니까 책을 낼 때마다 서문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예. 맨 앞에 이 서문을 쓰는데 그 서문들만 모은 책입니다. 이 서문들만 모은 책인데
자그마한 책 500페이지에 달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굳이 이 책을 구해서 읽으시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좀 전문적인 글들이 많고요. 예. 또 문학의 어떤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글들이 많아서 돈을 들여서 굳이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서관에 가시면은 이런 책들이 한두 권씩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쭉 넘기면서 정말 보석 같은 문장들이 있어요. 예. 책을 읽다 보면은 책 전체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몇몇 문장들, 아니 그 한두 문장만 가지고도 그 책을 뒤적거려 본 의미가 충분할 때가 있죠. 예.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이 비평가 김윤식의 글들도 그런 빛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연구자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죠. 물론 공과도 분명하고요. 이 책에서 김윤식이란 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박완서 선생의 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를 좋아하지만 여기서 나는 박완서 선생이고요. 그는 김윤식 선생입니다. 나는 그를 좋아하지만 그건 존경이나 우정, 친근감하고는 다르다. 인간적인 약점이나 고뇌, 시시콜콜한 사람 사는 속내를 서로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를 좋아하는 감정은 내가 역사 인물 중 고산자 김정호를 가장 좋아하는 느낌과 비슷하다. 그건 그 시대에 그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특별한 일에 사로잡힌 영혼에게 느끼는 외경과 연민이다. 김정호가 순전히 발로 뛰고 눈으로 더듬어 최초의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었듯이 그도 발로 뛰고 눈으로 더듬어 그와 동시대의 우리 문학의 지도를 만들었다. 훗날 후학들이 그가 그린 지도 위에 그가 미처 못 본 아름다운 섬을 추가할 수도 산맥의 높이가 틀렸다고 정정할 수도 있을 테지만 아무도 이 최초의 지도를 전적으로 깔아뭉갤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박완서 선생이 얘기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세상 사는 맛은 거의 모르시는 것 같고요. 몰랐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끝없이 자료들 뒤지고 새로 나오는 책들, 뭐 소설들, 시들 끊임없이 읽어대고 또 그걸 끊임없이 글로 표현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박완서 선생님 말을 빌면은 고산자 김정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대동이호 지도를 그린 김정호가 발로 뛰어다니며 눈으로 보고 이 한반도의 지도를 그렸듯이 김윤식이라는 학자이자 비평가는 한국 문학의 지도를 그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박완서 선생이 문학자의 감각이 딱 뛰어났는데요. 존경스러우면서도 연민에 사로잡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외경과 연민이라는 말이 동시에 나오는데 제가 김 PD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일에 중독된 사람들, 뭔가 하나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 있죠. 날씨가 아무리 좋고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해도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냥 일에만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존경스럽다 싶으면서도 연민이 밀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닐 텐데. 네,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은 글들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자, 문학 연구자라고 해도 예외가 아닐 텐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문학자를 대하는 게 그렇게 뭐랄까요? 각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신문에 단신으로 나는 것 정도에서 끝나고 그냥 잊혀지는 것 같아 마냥 좀 아쉽긴 한데 이런 연구의 토대들, 이 비평들이 있기 때문에 문학이라는 게 하나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을 테고요. 예. 박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지도를 보고 우리가 또 갈 방향을 찾기도 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몇 문장만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빛나는 문장으로 꼽히는 글인데요. 한국 근대 문학 사상 비판이라는 1978년에 펴낸 책에 실린 머릿말입니다. 예. 이 문장 워낙 명문장을 꼽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자기의 근거를 묻는 행위의 일종인지도 모른다. 그 근거가 생의 충동이기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깊은 곳에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사고의 힘이 이 근거를 묻는 과정에서 샘솟는 것임을 깨닫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상의 근원을 묻는 일도 이와 한치도 다르지 않다. 나에게 있어 그 근거로서의 생의 충동은 두 가지이다. 먼저 들 것은 쪽빛 바다의 이미지이다. 그 쪽빛 그리고 그 바다. 그것은 실상 어린 내 혼을 전율케 한 것. 누나의 손에 매달려 몇 시간이나 걸려
항구도시 MC에 갔었던 날짜나 기타의 디테일이 지금 내 기억 속엔 없다. 다만 차창 너머로 멀리 보이던 그날의 앞바다가 쪽빛이었고 이 너무도 강렬한 빛깔에 나는 거의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따지고 보면 그 쪽빛은 실상 산골에서 자란 나에겐 이른 봄 양지 바른 곳에 피는 제비꽃 그것이었다. 그 눈꽃만한 제비꽃의 쪽빛과 바다의 그 엄청난 쪽빛의 비교가 어린 혼을 절망케 했던 것이었으리라. 확 트인 수평선만큼 나를 전율케 하는 것은 없다. 수평선으로 아득히 뻗어나가고 싶었다. 들판의 한 점 제비꽃, 그 바이올렛 빛깔처럼 한 점으로 응축되고 싶었다. 이 아득한 두 개의 생의 충동이 쪽빛으로 표상되는 것. 그 외의 것은 아무래도 나에겐 상관없는 것이다. 내 유토피아는 이 두 충동의 진폭 속에 있었고 있고 있어야 한다. 네, 이렇게 씁니다. 김은식 선생이 고향이 경상남도 진영인데요. 예.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일제 말기죠. 36년생이니까 어린 시절에 누나의 손에 매달려서 이 MC라고 했는데 아마 마산일 겁니다. 예. 이 마산에 가서 바다를 봤던 모양이에요. 산골 그 소년이 처음으로 바다를 봤을 때 그 전율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아득히 펼쳐진 바다를 봤을 때 그 놀라움, 경이로움, 그리고 또 동시에 절망감이죠. 내가 이런 바다도 모르고 살았구나. 바다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도 바다를 본 게 아마 대학 와서일 겁니다.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바다를 봤을 때 놀라움이 있었죠. 그 지리산 촌놈이 무슨 바다를 봤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었죠. 그 바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까지 펼쳐지는 바다가 있겠죠. 그 쪽빛의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예. 또 하나가 그 산골 소년이니까 산골 어디에나 피는 그 제비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제비꽃도 쪽빛이죠. 바이올렛빛. 이 두 개의 쪽빛이 김윤식 선생에게는 생애의 두 가지 충동이었다고 얘기해요. 예. 저도 이 글의 영향을 많이 받은 편인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망원경적 상상력과 현미경적 상상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저 우주를 보고 저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도 장착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우리 주위에 있는 아주 세밀하고 눈에 띄지 않은 것까지 포착할 수 있는 현미경적 그 상상력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 칼 세잉거이라는 그 천문학자가 이 코스모스에서 한 말이기도 한데요. 예. 이 현미경과 망원경을 동시에 장착하고 볼 때 그 세상을 훨씬 입체적이고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다로 나아가는 저 수평선을 바라보는 역사, 그 거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두 가지 시선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자신의 근거를 묻는 행위라 그러고요. 그 근거를 묻는 행위의 두 가지 그 축이 바로 수평선과 제비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에는 늘 이 두 개의 시선이 교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멀리 바라보는 시선, 그러니까 역사에서도 저 멀리, 이 멀리란 양방향을 뜻합니다. 예. 과거로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래로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동시에 이 제비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지금 여기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야겠죠. 이 비평가의 연구자인 이 김윤식 선생에게는 문학사 연구가 뭐 지평선이었다면 그리고 세계 문학을 보는 게 이 수평선 또는 지평선이었다면 제비꽃을 찾아가는 것은 한국의 시, 한국의 문학들을 보는 과정이기도 했겠죠. 예. 이 두 개의 시선을 동시에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저널리스트로서 우리 김 PD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역사적 시선과 현실적 시선이 만나는 그 접점에서 예. 사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되죠, 늘. 그러니까 예. 현재를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지나간 어제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 정리하자면 흘러간 오늘이고 아직 오지 않은 오늘이 바로 현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와 미래로 향하는 선분을 긋는다면은 그 선분 어디쯤이 늘 오늘이었죠. 늘 현실이었고 이 현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평선의 이미지, 수평선의 상상과 이 제비꽃의 이미지, 제비꽃의 상상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생의 두 가지 충동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라는 자신의 근거를 물을 수 있는 그 바탕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수평 바다가 펼쳐지는 곳에서 봤던 수평선의 이미지와
이 제비꽃, 작은 제비꽃에서 봤던 그 이미지,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 뭔가가 있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 김윤식이라는 비평가는 그 유토피아 충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토피아, 새로운 그 이상향을 볼 수 있으려면은 그 두 시선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네, 제가 워낙 좋아하는 글이어서 저 감정이 너무 많이 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이런 문장들 한번 뭐 곰곰이 되새김질 해보면은 의미가 각별하게 와 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한 문장 더 볼까요? 출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문장도 대단히 빛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어릴 때, 이 무릎으로 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또 우리가 달리다가 넘어지면 또 무릎에 상처를 입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또 일어날 때도 무릎을 꿇고 다시 일어서야죠. 그 출발에 관한 얘기인데, 이 K군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평지 형식으로 쓴 한국 근대문학의 이해, 1973년에 쓴 서문의 일부분입니다. 첫째 번 이야기는 출발에 관한 것이다. 출발이란 무릎이다. 무릎의 메타포가 출발인 것이다. K군, 군은 상처 없는 무릎을 보았는가? 우리가 미지를 향할 때, 우리가 보다 멀리 손을 뻗치려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일어서려 할 때, 피를 흘려야 하는 곳은 바로 이 무릎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뜀박질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산과 대지와 강의 흐름과 칸트의 별이 빛나는 하늘은 사정없이 우리를 막아선다. 그것은 가정이고 내 이웃이고 친구이며 사회이다. 너를 에워싸고 있는 이 감옥에서 너는 탈출해 나와야 한다. 이미 날 때부터 너는 그 탈출의 욕망의 씨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의 구름 때문에 내가 넋을 잃고 시무룩해 있을 때 아마도 어머니는 너의 건강을 근심할 것이고 심지어 강아지도 내 표정을 살필 것이다. 이 수없는 거미줄 같은 인연의 끈에서 군은 질식해 본 적이 없는가? 이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이번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너의 무릎을 사용해야 한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의 탈출은 보다 아픈 것이다. 그것은 미지를 향한 너의 야생적 본능이다. 내가 목마른 너에게 물을 떠준다면 너는 그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 갈증의 욕망을 무화시키기 때문이다. 너의 몸을 눕힐 자리를 내가 만들어준다면 너는 거기서 잘 수가 없으리라. 너는 저 새벽의 광야, 청청한 호수, 태풍 속의 존재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헛된 소유가 아니라 욕망 자체여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소유도 너를 죽이는 것이다. 안일한 나날보다도 비통한 나날을, 죽음 위에 휴식이 없는 것이다. 참으로 두려운 것은 못다한 욕망이 죽음 후에도 남진 않을까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설명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예. 여기서 욕망은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은 이 끝없는 구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꿈이 가능할 때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릴 때 기어다니면서 많이 상처를 입는 과정을 통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듯이 이제 보이지 않는 무릎을 이용해서 상처를 입더라도 우리를 가두고 있는 사회에서 뛰쳐나와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독자적인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다지 꼼꼼하게 읽어보면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우리 욕망을 사랑이라고 바꿔서 표현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사랑을 향한 야생적인 그 본능에 가까운 게 있겠죠. 예. 그게 어떤 사람을 향한 것이든, 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것이든, 또는 문학을 향한 것이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향한 것이든, 이게 상처를 입더라도 누구에게 기대지 말고 자기 혼자 힘으로 이 무릎이 온통 까지더라도 일어서라는 게 이 글에서 들려주고자 했던 주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 글을 쓴 사람에게는 문학이었던 것 같고요. 이 문학이라는 그 깊은 퇴적층을 파헤치느라고 긴 세월을 온통 거기에 바쳤던 모양입니다. 예.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예외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돈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그 일들은 뭐하러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우리 김일 선생도 종종 쓰레기 같은 글 뭐하러 쓰냐 이런 얘기를 하시곤 했었는데 그게 어쩌면 또 하나의 구원이었는지도 모르죠. 예. 우리가 물질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것만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 무수한 것들, 그게 헛것이든 뭐든 환상이든 아니면 꿈이든 그게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새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끼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 황홀경의 사상이라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수필집인데 산문집인데 이 에세이집의 서문의 한 부분입니다. 딱 한 문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는 일은 운명의 만남과 흡사하다. 이건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권의 책을 읽는 일은 운명의 만남과 흡사하다. 운명의 만남과 흡사하다. 네, 운명의 만남과 흡사하다. 사람을 만나는 거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운명의 부딪힘과도 비슷할 때가 많죠. 예.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은 자기 삶의 좌표를 바꿔놓은 운명의 책들이 한두 권씩은 있을 겁니다. 그 운명의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있듯이 이 책의 저자에게는 루카치의 그 소설의 이론이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이 악령이라는 작품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책을 손인사하고 눈으로 만나면서 운명과도 같은 그 만남을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권의 책을 읽는 일은 운명의 만남과 흡사하다. 멋집니다.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문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